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1차 대전 그 결과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 그래서 이제 동맹국 측에 뭐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패배를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독일이 배상금도 지불하고 해외 식민지도 포기하고 그죠? 영토도 감축되고 그다음에 비무장, 거의 비무장에 가까운 그런 군사 무장에 대한 제한도 받고 이런 모습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모습들 그리고 민족주의가 확산되는 모습들. 베르사유 조약의 기본적인 원칙이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였죠. 그래서 이 바람을 타고 패전국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들이 다 독립을 했죠. 그러면서 오스트리아가 사실상 깨지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그 지역대에 굉장히 신생국들도 많이 생겼었고, 그다음에 패전국들, 신생국들 다 기존 정권이 무너지거나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왕이 아니라 왕이 없는 공화정의 형태들이 정부들이 들어서면서 민주주의가 더욱더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또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여성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여성을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의 보통 선거가 하나 둘씩 생기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모습도 봤죠. 그래서 이렇게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 지금 웬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다우존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혹시 다우존스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이 경제 쪽에 꿈이 있는 친구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증권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다. 그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건 분석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 분석가가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다든지 하여튼 뭐 경제 파트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단어가 바로 다우존스예요. 그래서 다우존스라고 쓰여진 거 옆에 보면은 1928에서 29 이렇게 아마 연도인 것 같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1928년 옥토버 1월, 그다음에 1928년 노벰버 20일, 그다음에 이게 1월이 아니라 1일이죠. 10월 1일을 얘기하는 거죠. 1928년 노벰버, 11월 20일, 그다음에 1929년 제니어리 9, 뭐 1월 9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1929년 February 28일, 2월 28일을 얘기하는 걸 거고 이렇게 쭉 28년 후반기부터 29년 전반기까지 날짜들이 쭉 나와 있네요. 보통 요런 게 보이면 아까 제가 경제 파트라고도 했고 뭐겠어요? 대충 예상이 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아마 그걸 떠올리실 텐데 다우존스라고 하는 건요. 미국 증권이에요. 미국 증권. 미국 그중에서도 뉴욕 증권 시장을 얘기해요. 어, 증권 시장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때요? 1928년 후반기, 1929년 연초까지도 괜찮네요. 쭉 가다가 한 6월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 빵 떨어지고 있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떡락이라고 하죠. 떡락. 그죠? 망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지.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울어야지. 엄마 이러면서 그죠?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여기가 저 고점인지 알고 샀겠어? 더 오를 줄 알았겠지. 근데 이 뭐야 이게 그죠? 주식 위험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삶의 지혜 같은 건데 주식을 하지 말란 말은 안 해요. 근데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긴 하지. 근데 주식을 할 거면 공부를 철저히 하고 하셔야 돼요. 거의 진짜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줄 알 정도는 돼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수준 높은 경제 지식, 그다음에 폭넓은 사회 지식, 국제 무역, 뭐 국제 사회, 뭐 이런 그리고 뭐 원자재의 흐름 이런 것들 다 이해하시면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 망합니다. 어쨌든 뭐 근데 지금 뭐 여기서 뭐 증권 뭐 주식에 대한 뭐 조언을 드리겠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1928년에서 29년 요 시기에 미국 주가 뭐야 미국 증가가 쭉 떨어지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죠. 증권,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생각하시면 기업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증권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기업에서 투자금을 받아야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리고 자기네 사업을 펼쳐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종이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써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투자를 해주면 너희들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려서 거기서 그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너희들이 투자한 그만큼 그 이상의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식인데 그만큼 이제 어떤 기업이 이제 투자 받고 있는 비용의 액수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미국 경제가 망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경제가
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배울 건 경제대공황과 전체주의. 경제대공황의 공황이라는 말은 혼란, 혼돈, 패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심각한 혼란 상황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1919년에 끝났고요. 약 10년 안 되는 기간, 1900한 이제 19년에 전쟁이 끝나고 한 7년, 8년 정도 그작저작 평화로운 세계가 불안하지만 평화로운 그런 세계가 이제 국제연맹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 각 열강들이 다 이제 우리가 군비를 줄이겠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차마 줄이지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색하지만 그런대로 평화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짧게 한 7년, 8년 정도 이어지다가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를 주도하고 있었던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벌어집니다. 1929년 어느 날 갑자기 월요일 날 증권 시장을 열었는데 증권 시장이 폭락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뚝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당시에 이걸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데 당시 1929년에 그날 왜 그렇게 미국의 증가가 급속도로 떨어졌는가는 경제학자들마다 그 원인을 얘기할 때 의견들이 되게 나뉘어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의견들이 다양한데 일단 그래도 공통적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 건 지금 보시는 저거예요. 즉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졌잖아요. 졌기 때문에 배상금을 물어야 됐었죠. 근데 그 배상금을 물 때 너무 많이 물었다는 거지. 너무 많이. 근데 이게 세계 경제는요 서로 연결되고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거고요. 또 다 그만큼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물건들을 다양하게 많이 사줘야 다른 나라도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거고 그 나라가 경제가 성장을 하고 여유가 있어야 또 우리나라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뭔가 사업에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른 나라에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만약에 경제 상정이 안 좋아지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빌린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돈을 빌려준 상대 나라가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우리한테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는 서로 무역으로든 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이런 관계로든 굉장히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한테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사실상 일으킨 나라고 그리고 진 나라라고 해서 배상금을 너무 심하게 물려버리면 독일 경제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독일 경제가 무너지면 독일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나라 경제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미국이 갑자기 1929년 어느 월요일에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폭락했었던 공통된 원인 중에 하나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독일에게 너무 심한 배상금을 물려서 독일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주변 국가들이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도미노 현상이 미국한테까지 온 거다 이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건 보통 생산 과잉을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요 경제대공황이 1929년에 있기 전까지는요.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든 다 팔려 나갔단 말이에요. 왜냐면 대부분의 물건들이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갤럭시 1이든 갤럭시 2든 갤럭시 S2든 뭐 아이폰 1이든 2든 3든 4든 간에 어, 만드는 대로 족족족 팔려 나갔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없었고 이제 막 사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족족 팔려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새로운 스마트폰 시리즈가 나와도 사람들이 그만큼 사지 않아요. 왜냐면 저게 좋은 건 알겠어. 새로 나오는 뭐 Z 플립이니 뭐 아이폰 13이 좋은 거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물론 저거보단 안 좋겠지. 새롭게 나온 거보단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내 것도 아직은 고장 안 났고 쓸만하거든. 그럼 비싼 돈 들여서 굳이 새 제품을 원하면 살 수도 있지만 꼭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판매량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만큼 사람들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무조건 다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예전만큼 다 팔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창고에 쌓아두게 되고 그러면 창고에 쌓아두면 또 창고를 가진 분들한테 또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이 만든 만큼 안 팔리는 것도 손해인데 또 그걸 창고에다 보관을 해야 되고 창고 이용료도 내야 되니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업이 조금씩 장사가 안 되니까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그 기업에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이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이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현재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누가 뭐래도 세계 최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계 최강대국이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가 되겠어요? 절대 아니죠. 다른 어떤 나라에서 경제 문제가 생겨도 그 경제 문제가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끼치는 법인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929년에 미국 증시의 주가가 대폭락을 하면서 1929년 10월 28일에 뉴욕 증시가 12.6%를 폭락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모든 기업의 재산 중에 12.6%가 날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불러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업이 망하게 생긴 거죠. 자, 그러면 기업이 망하게 생겼으면 그 기업 안엔 누가 있어요? 그 기업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잖아. 그럼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려 나가겠지. 그럼 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래 실업자가 되기 전에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을 받으니까 퇴근길에 우리 아들 딸 먹으라고 치킨도 한 마리 사고 피자도 한 마리 사고 또 더우면 아이스크림도 사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 동네 피자 가게, 치킨 가게, 슈퍼 다 어떻게 되겠어? 다 망하겠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도미노식으로 악순환으로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기업, 경제, 동네 가게까지 싹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우존스가 폭락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은행, 기업, 공장들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이 은행이나 기업이나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잘려 나오면서 실업자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25%까지. 그래서 길거리 4명 중에 1명은, 길거리 성인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백수인 그런 상황이 오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도 폭락하면서 농민들도 망하게 되는 그런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장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 영어는 해석되시죠? Why can't you give my dad a job? 왜 우리 아버지에게 직업을 주지 않느냐? 사실 이거 Why can't 이러면 권유형 아닌가? 그죠? 우리 아버지한테 직업을 달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건 이 문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 경제에게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분명해졌으니까 극복을 해야겠죠. 당시의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미국 대통령들 알아두셔야 될 대통령들 되게 많아요. 우리 옛날에 링컨부터 시작해서, 링컨 전에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워싱턴, 링컨, 뭐 윌슨, 루즈벨트까지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펴는데 그 정책 이름이 뉴딜 정책이에요. 새로운 거래라는 의미예요. 이분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의 경제 정책은 자유방임 경제였어요. 그래서 이걸 작은 정부라 그래서 정부는 경제에 거의 개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그냥 도둑만 잡아주고 그냥 경찰 정도의 역할만 해주고 나머지 경제 활동은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떡볶이를 팔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떡볶이집이 하나 더 생겼어. 그러면 내가 저 떡볶이집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조금씩 낮추겠죠. 좀 싸게 팔 거란 말이야. 저 집보다 장사가 잘 돼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해볼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팔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마 사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수요 공급의 곡선에 의해서 적정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애덤 스미스의. 그래서 미국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그래서 정부가 별 역할을 하지 않고 경제를 자유시장에 맡겨두는 그런 정책을 그동안은 취해왔어요. 그동안은 취해왔는데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제 정책을 바꾸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경제학적인 학문적 근거를 대줬던 인물이 누구냐면 케인즈라는 영국의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이 논문 이름을 알아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정자본주의라 그래서 자본주의를 무조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정부가 정말 위기 상황이 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선순환으로 돌려놔야 된다. 좋은 방향으로 바꿔놔야 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고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주장을 이 학문적인 주장을 좋은 주장이고 우리나라에게 적용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뭐냐면 이제 댐이잖아요. 요런 테네시강 개발 댐 개발 공사 이런 뭐 지금 테네시강을 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뭐 댐 공사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테네시강 댐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여기서의 경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뭔지 보세요. 한번. 자, 지금 기업들이 망했죠. 기업들이 망했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들이 늘어났어요. 실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써요. 그러면 동네 가게들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사실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돈이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어떤 식으로 개입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정부는 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느냐? 그냥 세금을 정부 재정을 들여서라도 사람들의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인 거지. 근데 그냥 넣어주면 뭐 하니까 정부가 사업을 벌려서 일을 시키는 거지. 공공사업을 벌려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에다가 댐 개발 공사를 한다든지 댐 개발 공사를 하려면 규모가 엄청난 공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킨 다음에 월급을 주는 거지. 일했으니까 고생했다고. 그럼 그 사람은 월급을 받아들고 퇴근길에 우리 아들 딸 먹으라고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까까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네 치킨 가게 뭐 이렇게 피자 가게, 슈퍼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치킨 가게, 피자 가게 이런 분들의 이런 가게 사장님들도 돈을 벌었으니까 딴 데 가서 돈을 쓰겠지. 이런 식으로 경제를 조금씩 돌려놓는 거예요. 정부가 소비자가 될 국민들에게 돈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국민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 사람들이 또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고. 근데 그냥 돈을 주면 뭐 하니까 이런 공공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목적은 지금 위기에 빠진 일반 국민들에게 그들의 지갑과 주머니에 정부가 재정을 들여서 돈을 꽂아 넣어 주겠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이게 뉴딜 정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공공사업도 많이 벌리고요. 그다음에 일을 잘렸으면 최소한 알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왕에 알바를 할 거면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게 낫겠죠. 그래서 최저임금제도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사회복지 정책들, 뭐 연금이라든지 뭐 실업연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이나 괌 이런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도 자기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원료를 싸게 사오고 상품을 거기다 강제로 갖다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겪었던 이런 경제 위기가 아니나 다를까 경제의 흐름을 타고 다른 나라들로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세계대전을 치른 지가 얼마 안 됐고 심지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의 전쟁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복구가 아직 다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피해 본 거에 복구도 아직 안 됐는데 이런 경제 위기가 왔어. 그러니까 정부는 돈이 없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정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스타일로 정부가 정부 재정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뭐 공공사업을 벌리든 최저임금제를 하든 이렇게 돈을 꽂아 넣어주는 그런 방법은 못 써요. 왜냐하면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왜? 1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컸으니까. 그래도 영국, 프랑스는 승전국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식민지가 남아있죠. 그래서 식민지를 이용해서 원료 싸게 사오고 물건 만들었으면 강제로 갖다 팔고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블록 경제라고 해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이용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걸 블록 경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부가 정부 재정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꽂아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식민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은 이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썼어요? 다 썼죠.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공공사업을 벌리든 뭐 최저임금제를 하든 복지정책을 키우든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 넣어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괌 이런 식민지를 이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대전의 피해 복구도 다 안 된 상황이니까 정부가 돈이 없죠.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대신에 식민지는 남아있죠. 그러니까 식민지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지금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영국, 프랑스만 갔겠어요? 전 세계로 다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는 뭐겠어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도 되면, 둘 다 되면 너무 좋고, 하나라도 되면 그걸 이용해서 극복을 할 텐데, 둘 다 안 되면, 둘 다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 그런 나라들 중에 몇 개의 나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전체주의예요. 경제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식민지가 적은 나라들이 전체주의를 보통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전체가 그냥 우리 전체 다 여기에서의 전체예요. 어, 너네 반 다 왔니? 네, 저희 반 전체 다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전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체주의는 뭐냐면 전체를 위해서라면 너 한 명쯤은 희생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게 아니어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개인이 선택할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가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어떤 개인에게 네가 희생해라고 강요하면 그 개인은 희생되어도 그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전체주의예요.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전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선택하지 않았어도 정부나 국가가 어느 개인에게 국가 전체를 위해서 네가 희생해 이렇게 강요해도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개인에게 개인의 선택의 자유 없이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게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요. 국가 민족 등 국가나 민족 같은 집단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서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네가 희생해도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상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내일 옆반이랑 피구 경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구 경기를 하려고 막 훈련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애가 부상이 생긴 거야. 그럼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많이 아프지? 괜찮아. 너는 쉬어라. 어쩔 수 없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체주의는 뭐냐면 너 아파? 어쩌라고 네 사정이지. 야, 나와. 우리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네가 몸빵이라도 해. 정 아프면 가만히 서 있다가 공이라도 맞아. 이게 전체주의예요. 네 사정 필요 없으니까 와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주의 사례를 보면은요, 이탈리아, 독일, 일본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앞서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을 꽂아 넣어 주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이용하거나.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아무래도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 피해가 컸으면 정부가 재정이 없겠죠. 그러면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방법은 못 쓰겠죠. 그런데 내가 더구나 만약에 패전국이야. 그러면 식민지도 다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식민지도 없으니까 두 방법을 다 못 쓰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전체주의가 등장하는 건 주로 패전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패전국에 해당하는 나라는 사실 독일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어디 있어요? 오스트리아 있고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나라들은 지금 전체주의도 적용할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주의를 적용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전체를 위해서 너 하나쯤 희생해도 좋다. 좀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야 우리 전체를 위해서 네 뒤져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당신 하나쯤 죽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뭐가 있겠어요? 전쟁밖에 없지.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나타나는 나라들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할 생각이 있으니까 자국민한테, 자기네 나라 국민한테 너 하나쯤 죽어도 상관없어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1차 세계대전 패전국들 중에 그나마 다른 나라를 그렇게 해서라도 침략해 볼 만큼의 그래도 체력을 가지고 있는 건 독일밖에 없어요. 나머지 오스트리아나 오스만 제국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독일만 남아서 전체주의가 들어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협상국 측에 들어갔었죠. 처음엔 동맹국이었지만 영국이랑 프랑스가 설득을 해서 통일 과정에서 이탈리아가 원래 가졌어야 되는데 가지지 못한 지역, 그 지역을 되찾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협상국으로 꼬셨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탈리아는 승전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승전국 중에 하나인데 사실
1차 대전 과정에서 이탈리아가 특별히 한 역할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도 받은 보상이 많이 없지. 그리고 이탈리아가 사실은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남부 북부가 좀 차이가 심해요. 북부는 공업지대가 많이 발전해 있는데 옛날부터 이제 북부 도시가 발전해 있으니까. 근데 남부는 굉장히 농업만 발전해 있고 약간 촌동네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북부 남부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제가 많이 발전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대공황 이전에 이렇게 전체주의가 무솔리니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렇게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파시스트 당을 만들어서 독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체주의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 너무 유명하죠. 히틀러가 나치당을 통해서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장악했고요. 일본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군부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국주의, 나라 전체를 군대처럼 만드는 걸 군국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할 생각이 완전히 있는 거죠. 군대가 정부를 장악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도조 히데키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스페인 아시죠? 스페인이 프랑코 중심의 군부 세력이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기도 하죠. 이 인물이 프랑코인데, 스페인의 전체주의는 스페인 자체의 전체주의라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한데, 스페인의 프랑코를 집권시키기 위해서, 프랑코가 전체주의자니까 프랑코를 집권시키기 위해서 다른 전체주의 국가였었던 이탈리아와 독일이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을 지원해줘요. 근데 여기서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너네 전체주의야? 야 나도 야 나도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이 전체주의 정권이니까 얘들을 집권시키기 위해서 프랑코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서로의 전체주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동맹을 맺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스페인의 어떤 파시스트 정권은 프랑코 정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프랑코 정권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서로의 전체주의를 확인하고 동맹을 맺었던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나치당의 집권 과정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나치당, 히틀러 하면 독재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과정도 굉장히 독재적이고 폭력적으로 집권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보세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은 기존의 왕정이 무너지고 새로운 공화정이 들어섰죠. 그 나라가 바이마르 공화국이에요. 근데 바이마르 공화국은, 당시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은 그 당시에 어떤 나라보다도 민주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돌프 히틀러가 이끌고 있는 나치당도 지금 보시면 이게 표가 나와 있지만 아돌프 히틀러가 이끌고 있는 나치당의 의석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서 당선된 거예요. 나치당 당원들이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총선에서 당선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나치당이 당시에 독일에서 실제로 독일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거를 치러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온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나치당이 집권을 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집권한 뒤에 나치당의 리더였었던 히틀러가 이제 독재로 나아가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한 거지. 나치당이 하는 얘기들이 절대 좋은 얘기들이 아닌데 굉장히 독재적인 얘기를 하고 전체주의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한두 명쯤 희생되어도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왜 독일 국민들이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지. 그리고 왜 독일 국민들이 여기에 열렬하게 환호하고 지지를 보내주고 이랬을까라는 거죠. 요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치당은 이렇게 대체로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는가? 일단 요 당시의 독일 상황을 보시면 1차 대전에서 졌고 그것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왔겠죠. 그래서 배상금도 갚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대공황까지 맞이하면서 독일 경제가 파탄이 나요. 그래서 이때 이제 독일이 뭘 겪게 되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겪게 돼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슈퍼보다 더 센 게 하이퍼야. 슈퍼맨 위에 하이퍼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독일이 이렇게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밥 한 그릇에 한 7천 원 하잖아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국밥 한 그릇에 720만 원. 또 그 다음 달 되니까 국밥 한 그릇에 7억 2천.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들 보세요. 돈 갖고 장난치고 있죠. 돈 뭉치 가지고.
이게 막 몇 조 마르크 된단 말이에요. 걔들의 화폐 단위가 마르크인데 몇 조 마르크 돼요. 그러면 얘네 집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돈 갖고 노는 거겠어요? 이거 다 가지고 가봐야 빵 한 쪼가리도 못 사요. 그러니까 막 빵 한 쪼가리에 막 1조 마르크, 2조 마르크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독일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이렇게 경제 위기를 겪으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은행 가서 돈을 빌리게 돼요. 근데 당시에 은행, 금융업을 장악하고 있었던 건 유대인들이거든.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빌린 돈은 언젠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갚아야 될 시기가 되면 은행에서 연락이 오겠죠. 돈 갚으라고. 그러면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돈을 빌린 건데 그거를 계속 갚으라고 연락이 와. 그럼 짜증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러니까 계속 짜증이 나니까 독일인들은 사실 마음속으로 아, 유대인 개 짜증 난다. 이런 마음들을 사실 내심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빌린 돈이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때 누가 나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똑똑한 거예요. 이때 히틀러가 나서서 이 사람은 연설의 대가예요. 연설, 스피치를 엄청 잘해요. 스피치 전문가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독일을 이루고 있는 게르만족은 원래 위대한 민족이다. 그런데 지금 저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독일인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유대인 싫었는데 맨날 돈 갚으라 그러고 짜증났었는데 갑자기 정치인이 나와서 유대인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욕해도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막 가려웠던 데를 긁어주는 느낌이고 속이 시원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치당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독일인들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분노를 히틀러가 공개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갖는 게 정당한 분노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분노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그 순간에 그렇지. 유대인들이 나쁜 놈인 게 맞는 거지. 유대인 이 새끼들 진짜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 마음속에 못내 가지고 있었던 분노와 화를 히틀러가 나와서 당신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게 정당한 감정이고 맞는 감정입니다. 화내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버리니까 속이 시원해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대신해 주는 것 같으니까 나치당을 찍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도 독일인들이 아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은 나치당이 했고 히틀러가 했지만 걔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준 건 본인들이라는 거지. 왜냐면 얘들은 투표로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표를 찍어둔 게 본인들이라는 거야. 독일인들 입장에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도 그렇게 반성하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이,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너무 유명하죠. 히틀러의 나치당이,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군부가 도조 히데키에 의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국주의 군부가 이렇게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런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전체주의 국가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침략 전쟁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전체주의 세 개의 국가, 사실은 여기에 스페인도 붙죠. 근데 스페인은 침략 전쟁까지 나아가지는 못해요. 어쨌든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나라를 연결하는 추축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예전에 한참 식민지 경쟁할 때 한번 뺏어보려고 했다가 못 뺏었던 에티오피아를 침공해서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와 일본은 자 보세요. 이탈리아랑 일본이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있죠. 그럼 누가 나서줘야겠어? 평화를 위한 조직. 국제연맹이 나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연맹이 막 이제 이탈리아랑 일본한테 왜 다른 나라 공격하냐? 우리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지 않았냐? 막 뭐라고 하니까 이탈리아랑 일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꺼져. 이렇게 나오면서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독일은 뭐 처음부터 국제연맹 꺼져 필요 없어 이렇게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립니다. 그리고 재무장을 선언해요. 근데 이 재무장을 선언한다는 게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해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베르사유 조약? 그게 뭔데 꺼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장을 선언하고 다시 군인들을 총을 쥐어주고 무장시킬 걸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보호국화하면서 조금씩 세력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이렇게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까지도 합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인종주의를 내세워서 이게 다른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잘 안 보이는 모습인데 히틀러의 나치당에서만 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인종주의. 그래서 게르만족이 아닌 다른 민족, 특히나 유대인들은 죽일 놈들이다. 그래서 유대인, 그다음에 집시라고 하는 건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민족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 집시, 장애인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죠.
네,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